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했죠.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걸프만 전역을 덮쳤습니다. 문제는 요격이었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에 59억 원, 이란 드론 한 대는 3천만 원. 블룸버그는 경고했습니다. 카타르의 패트리엇 재고가 나흘 안에 바닥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세계가 주목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분쟁 당사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만이 가진 것이 있었죠. 멈추지 않는 생산 라인.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글로벌 군수 지도의 중심에 섰는지 그 실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나토 군수 조달 분석관입니다. 2월 28일 토요일 저녁, 긴급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합동 공습을 개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이스라엘 측은 로링 라이온이라 불렀습니다. 테헤란 상공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가 타격을 받았다는 속보가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CBS 뉴스는 공습으로 40명의 이란 고위 관료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황 자체는 예측 범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2월 초부터 중동에 대규모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과 제럴드 알포드가 걸프만에 진입했고 수백 대의 수송기가 본토와 중동을 오갔습니다. 1월 15일부터 한 달간 최소 163대의 C-17과 C-5 대형 수송기가 중동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은 F-35 전투기를 이란 인근에 배치했고 나토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가 터키 코냐 공항에서 출격해 이란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확인한 것은 전황이 아니었습니다. 소모 속도였습니다. 전쟁은 결국 재고의 싸움입니다. 폭격이 시작되면 두 가지 수요가 동시에 상승합니다. 공격을 위한 정밀유도 무기와 방어를 위한 요격 미사일.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동안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중동 내 4개의 미군 기지를 동시에 겨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 아랍에미리트의 알-다프라 공군기지, 바레인의 미해군 제호함대 본부,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은 물론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탄약을 태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는 보유 재고와 생산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요격 체계의 성능은 충분했습니다. 3월 2일 기준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65발 중 152발을 요격했습니다. 드론 541대 중 506대를 격추했습니다. 요격률 90% 이상. 카타르는 최소 2차례의 미사일 공격 파동을 요격했고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리야드와 동부주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수치 뒤에 숨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샤헤드-136 드론 한 대 제작 비용은 약 $20,000입니다. 하나로 3천만 원 정도죠. 반면 이를 요격하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 한 발은 약 $400만, 59억 원입니다. 이란은 분쟁 시작 후 1200기 이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대부분이 저렴한 드론이었습니다. 값싼 드론으로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결정적 순간을 위해 탄도미사일을 아끼는 전략. 저희는 이것을 비용 불균형 소모전이라 부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한 전술을 모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교전 속도가 이어지면 카타르에 비축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나흘 안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흘입니다. 공장은 평시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연간 패트리엇 PAC-3 생산량은 약 600기. 분쟁 발발 이후 중동에서 이미 수천 기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드 시스템 요격 미사일 한 발의 비용은 $1,300만. 미국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지상 기반 사드 시스템을 위해 약 650개의 요격 미사일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에서만 미국은 사드 시스템에 150개 이상, 이스라엘 방어에 약 80개의 미사일을 보냈습니다. 전체 재고의 상당 부분이 이미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분석팀 내부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성능은 충분해. 문제는 생산 속도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요격 시스템은 작동했지만 재고가 바닥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고를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국 중동사령부는 기지에 가벼운 피해가 있었으나 작전의 차질은 없으며 수백 건의 이란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자는 없다고 했죠. 그러나 무력화에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비용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켈리 그리코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의 분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모전 전략은 이란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방어 측의 요격미사일이 고갈되고 걸프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가 꺾여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 중단을 압박하기를 계산하고 있다. 저희는 최근 납기 기록과 대량 인도 사례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간 내 대규모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보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1일 아침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발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일 국가 간 무력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역이 전장이 된 겁니다. 목격자들은 두바이 상공에서 미사일 요격으로 인한 연기를 받고 제벨 알리 항구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항구는 아랍에미리트 수입의 약 60%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피해 보고가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베이트 세메시의 유대교 회당을 타격해 9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5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텔아비브 주거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바레인 마나마의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 이란 드론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쿠웨이트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리야드가 다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요격은 계속됐지만 재고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분석팀은 요격 미사일 소모율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만 해도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165발과 드론 541대를 상대했습니다. 대부분 요격에 성공했지만 그만큼의 미사일이 소모됐다는 뜻입니다. 카타르,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걸프 국가 전체의 방공 재고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걸프 국가들의 방공망을 동시에 과부하시키는 포화 공격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요격에 성공해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버즈 아라랍 호텔 외벽에 떨어진 드론 파편으로 4명이 다쳤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파편으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팜 주메이라 폭발, 두바이 공항 탑승동 손상, 제벨 알리 항만 화재, 모두 요격된 파편이 낙하하며 발생한 피해였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이 현상을 분석가들은 성공적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 상공을 통과하도록 궤도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저희는 유럽과 미국의 생산 능력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미 육군은 155mm 포탄 생산량을 월 10만 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지만 지난해 6월 기준 월 생산량은 약 4만 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약 생산 지원법 프로그램을 통해 5억 유로의 초기 자금을 투입했지만 연간 200만 발의 포탄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대비 약 7배 증가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독일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독일군은 사실상 고강도 지상전을 감당할 이틀치 탄약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일 포탄 제조사 라인메탈의 최고 경영자는 자국 탄약고가 채워지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군수청장 레니크는 납기 속도가 우선이라며 결국 한국을 선택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라인메탈은 올해부터 연간 70만 발의 포탄과 1만 톤의 화약,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아직 달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팀의 선임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유럽은 20년 가까이 신규 탄약 생산 시설 구축이나 대량 생산 계약 없이 운영해왔어. 평화의 대가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 국가들은 군비를 감축했습니다. 방산 시설은 최소한으로 유지됐고 생산 라인은 평시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그 결과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부터 이미 이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른 전쟁이 터진 겁니다. 미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첨단 무기와 정밀 유도탄에 집중 투자하면서 재래식 탄약 생산 체계를 오랜 기간 소홀히 했습니다. 생산 라인과 기술이 노후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미국이 한국에 포탄 지원을 요청한 이유도 이것이었습니다. 2023년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설득할 경우 41일 내에 155mm 포탄 약 33만 발을 이송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유럽 전체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국의 연간 155mm 포탄 생산 능력은 평시 기준 약 80만 발,
전시에는 150만 발 이상까지 확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비축량은 약 300만 발에서 360만 발. 2023년 미국의 50만 발을 대여한 이후에도 300만 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 K9 자주포를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는 52%까지 올랐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등 10여 개국이 K9을 운용 중이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분쟁 당사국이 아니잖아. 왜 이 나라가 계속 언급되는 거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분쟁 당사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은 거야. 저희는 한국의 방산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고 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규모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5mm 자주포를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K9과 K55를 포함해 약 3,000문 이상의 자주포가 실전 배치돼 있었습니다. 예비 포함 시 7,000문 이상, 1,000대 이상 규모의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 중국, 러시아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인도 등 다른 강대국들은 100대 남짓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주포가 많다는 것은 포탄 소비량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탄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생산 라인이 상시 가동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방산업체 풍사는 국내외 포탄 생산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생산량을 2배 이상 증설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진엑스원 등 방산 기업들도 실시간으로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 세계 7위에서 10위 내외인데 유독 화력 체계만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유럽 담당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야. 휴전 상태니까. 그래서 생산 라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북한과 다시 싸워야 할 경우를 대비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양의 포탄을 생산하고 비축해왔습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르면 전시 61분 비축이 원칙이었고 최근 10년간 방산업체들의 생산력 확대로 31분 이상 비축이 표준화됐습니다. 준전시 구조가 유지된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산 포탄은 나토 규격 무기와 완벽히 호환됐습니다. K9 자주포는 나토 LOCB 호환 수출형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었고 사거리 연장탄 사용 시 70km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진행한 K9 자주포의 레이시온 M982A1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사거리 연장 포탄 실사격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미군의 혹독한 품질 시험을 단기간에 통과한 겁니다. 저는 최근 수출 계약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은 누적 규모가 220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 원에 달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분,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이 공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4년 7월 루마니아 국방부와 체결한 K9 공급 계약은 1조 3,828억 원 규모였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인도 현지 업체와 K9 자주포 2차 수출 사업을 3,713억 원에 체결했습니다. 폴란드와는 K9 자주포 차체 수출 계약을 약 4,020억 원 규모로 체결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 육군 무기연구개발사령부와 공동연구개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55mm 포탄 및 모듈형 장약의 현지 생산 계획까지 제시하며 완전한 패키지를 준비한 겁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25년 3월 발표한 국제무기거래 동향 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나토 회원국 무기 수출에서 점유율 6.5%를 기록하며 프랑스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64%로 압도적 1위였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입국 이미지가 강했던 한국이 단숨에 상위권으로 뛰어오른 겁니다. 특히 지상무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탱크와 자주포 인도 실적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저희 팀의 미국 담당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한 거지?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된 게 언제부터야? 저는 기록을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초기에 북한에서 밀려오는 전차와 포에 속절없이 무너져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던 나라였습니다.
탱크 한 대 없이 공산군의 침입을 맞았던 나라. 그 쓰라린 기억이 방산 자립의 동력이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연구 역량을 총동원하고 유수의 공학자들이 절치부심해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양산하는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납품 기간 사수. 한국은 수출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입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납품 기간 사수에 목숨을 겁니다. 폴란드 납품 기간을 맞추기 위해 내수용으로 생산 중이던 전투기 일부를 폴란드로 돌리는 방법까지 썼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처럼 정치인들의 성향에 따라 방위산업 일정이 밀리거나 군축을 핑계로 고객과 맺은 거래 약속을 나몰라라 하는 모습과는 대비됐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단기간 내 대량 공급 가능 국가 대한민국.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3월 2일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전 사령관이자 체제 편입 판별회의 위원인 모후센 레자이 장군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해협이 유조선의 추후 통보시까지 개방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봉쇄 선언은 없었지만 비공식적이며 선별적인 통행 제한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대만으로 향하는 액화가스의 80%가 이 길을 지나갑니다. 유가가 요동쳤습니다. 카타르가 LNG 생산을 중단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군사적 열세를 경제적 압박으로 만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핵심 기반 시설을 타격해 심리적 위협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입히는 전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한 전술을 모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26년 1월 29일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상태였습니다. 유럽연합 관리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고조되는 대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양측이 광범위한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안보 분석가들은 외교가 계속 무너진다면 이번 위기가 위험한 핵 확산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정책 입안자들은 이란의 내부 탄압과 미국의 군사적 신호가 결합되어 오차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경고만으로는 전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분석팀은 걸프 국가들의 방공 재고 소모율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틀간의 교전으로 이미 상당량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탄도미사일 165발과 드론 541대를 상대했습니다. 카타르는 최소 2차례의 미사일 공격 파동을 요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와 동부주를 방어했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국가가 동시에 재고를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군사시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이 공습으로 추정되는 타격을 입어 직원 4명이 부상당하고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팜 주메이라의 페어몬트 더 팜 호텔 인근의 샤헤드 드론이 떨어져 대형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고급 지구가 혼란에 빠졌고 인근 건물의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아부다비의 에티하드 타워 복합단지 부근에서 드론이 요격됐고 파편이 타워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성 1명과 아이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걸프 국가들의 입장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걸프 국가들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란은 자신이 위협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더 강력히 지지하게 되거나 반대로 미국과의 군사협력 수위를 조정하고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게 되거나 아랍에미리트 관리들은 이란의 공격을 국가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규탄했고 국가가 스스로와 민간인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는 테헤란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대사와 모든 외교 직원을 철수시켰습니다. 저희 팀의 중동 담당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방어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공급선을 확보해야 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방어는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시간을 버는 동안 재고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의 생산 능력으로는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고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이 5년 밀렸고 155mm 포탄 재고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는 3월 2일자 기사에서 이란 분쟁이 걸프
지역에서 한국의 기술 노출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32억 달러 상당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수출한 상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에도 한국산 방산 장비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한국의 방공 체계와 포탄 공급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행보를 확인했습니다. 2025년 방산 부문 내출에서 해외 수출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폴란드와는 천무 유도탄 공급 계약을 5조 6천억 원 규모로 체결했습니다. 루마니아 보병 전투장갑차 약 4조 원, 노르웨이 천무 1조 3천억 원 등 20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K9 자주포, 레드백, 타이곤, 청검 등 20조 원 규모 패키지 계약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선임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기술과 생산과 정비를 포괄하는 생태계 수출로 전환하고 있어. 공급망을 현지에 이식하면 다각화 효과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발판이 돼. 저는 보고서에 추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걸프 지역 방공 재고 소모 가속화, 단기 공급 가능 국가로 한국 부상, 기존 수출 실적 및 현지 배치 장비 기반으로 추가 계약 가능성 높음.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것은 최신 기술이 아니라 지속 공급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갖춘 국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분석팀에 긴급 회의 소지명이 떨어졌습니다. 브뤼셀 본부 회의실에 각국 담당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스크린에는 걸프 지역의 방공 재고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사흘째 계속되고 있었고 요격 미사일 소모율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나흘이라는 시한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선임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재고 보충 옵션을 정리해 유럽, 미국, 그리고 제3국, 단기간 내 대량 공급 가능한 모든 경로를 검토해. 저는 이미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유럽 생산 능력. 독일 라인메탈은 올해부터 연간 70만 발의 포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아직 달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리투아니아 북부의 라인메탈이 건설 중인 포탄 공장은 2026년부터 연간 3만 5천 발 생산을 시작해 2027년까지 10만 발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물량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의 연간 포탄 생산 능력 목표는 200만 발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미국 생산 능력. 미 육군은 155mm 포탄 생산량을 월 10만 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지만 지난해 6월 기준 월 생산량은 약 4만 발 수준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레드퍼드 육군 탄약 공장의 나이트셀룰로스 국산 생산 라인을 포함한 대규모 증설이 진행 중이었지만 완공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고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대한민국.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연간 155mm 포탄 생산 능력 평시 80만 발, 전시 150만 발 이상 확대 가능. 현재 비축량 약 300만 발에서 360만 발. 2023년 미국의 50만 발 대여 후에도 300만 발 수준 유지. 155mm 자주포 보유량 세계 최상위권. K9과 K55 포함 약 3,000분 이상 실전 배치. 나토 규격 완벽 호환. 미군 품질 시험 통과. 그리고 결정적인 수치가 있었습니다. 2023년 워싱턴 포스트 보도. 한국이 유럽 전체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미국은 한국을 설득할 경우 41일 내에 33만 발을 이송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계산은 맞았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41일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길어. 더 빨리 가능한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걸프 지역에 장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궁2가 있고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에도 한국산 방산 장비가 운용 중입니다. 기존 공급망을 활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선임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저는 2022년 2월 22일 주일한 대한민국 대사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안전공지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 가능성 관련 안전공지에서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 민간 항공편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며 가용한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을 때 출국하시길 권고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미 2025년 6월 17일부터 이란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 출국 권고를 발령 중이었습니다. 한국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 빅사의 2025년 실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 4개. 기업의 합산 매출은 40조 4,526억 원, 영업이익은 4조 6,324억 원.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2021년 2%에서 5% 수준이던 영업이익률이 평균 10%를 넘어섰습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 4.16%에서 3년 만에 3.7배 급증해 17.2%에 달했습니다. 방산 수출액은 2021년 72억 5천만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2.4배 폭증했고 2025년에도 154억 달러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 대상국도 2022년 7개국에서 2025년 16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유럽 담당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문제는 속도야.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저는 K9 자주포의 납품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12월 한화디펜스가 폴란드의 K9 자주포 1차 계약 물량 212문 전량을 인수 완료했습니다. 24억 달러, 약 3조 5,300억 원 규모 1차 실행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계약 체결부터 전량 납품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PZH 2000이나 프랑스 시저와 비교할 때 납품 속도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선임 분석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에 포함시켜 단기간 내 대량 공급 가능, 국가 항목의 한국을 최우선 순위로 기재해 기존 납품 실적, 현지 배치 장비, 나토 호환성, 생산 능력 모두 포함해서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권고사항 걸프 지역 방공 재고 보충을 위해 대한민국과의 긴급 협의 권장, 근거 세계 최대 포탄 생산 능력, 나토 규격 호환, 검증된 납품 속도, 기존 걸프 지역 공급망 보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걸프만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재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전투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공장에서 결정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모든 계산이 달라집니다. 저희 분석팀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교전 속도가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걸프 지역의 방공 재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경우 현재 소모율이 유지되면 걸프 국가 전체의 비축량이 수준의 임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드 시스템 요격 미사일은 더 심각했습니다. 미국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구입한 약 650개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지난해 7.1 전쟁과 이번 분쟁에서 소모됐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연간 패트리엇 PAC-3 생산량은 약 600기입니다. 이란이 분쟁 시작 후 1200기 이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과 소모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명확했습니다. 한 발당 59억 원짜리 미사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희 팀의 미국 담당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군사적 문제가 아니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은 결국 재정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값싼 드론으로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걸프 국가들의 경제적 의지를 꺾는 전략. 켈리 그리코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이 분석한 대로 방어 측의 요격 미사일이 고갈되고 정치적 의지가 꺾이기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등장합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입니다. 한국은 평시에 연간 약 80만 발의 155mm 포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시에는 150만 발 이상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현재 비축량은 약 300만 발에서 360만 발.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걸프 국가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는 비교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유럽 전체의 연간 155mm 포탄 생산량 목표는 200만 발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조차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12개월에 걸쳐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절반을 간신히 넘긴 52만 4천 발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월 10만 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량은 월 4만 발 수준입니다. 러시아는 월 25만 발, 연간 300만 발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80만 발은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규모 납품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은 유럽 전체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설득했을 때
41일 내에 33만 발을 이송할 수 있다는 계산이 실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검증된 공급 능력입니다. 저희 팀의 유럽 담당 분석관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기전이 되면 유럽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독일의 상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독일군은 고강도 지상전을 감당할 이틀치 탄약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인메탈 최고 경영자가 자국 탄약고가 채워지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독일 군수청장 레니크가 납기 속도가 우선이라며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산 무기와 탄약만을 선호하던 독일이 태도를 바꾼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저는 K9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 2023년 11월 기준 52%, 신규 판매 계약 기준으로는 약 70%, 독일의 PZH 2189분, 프랑스의 시저 175분, 중국의 PLZ 45, 128분을 합치면 492분입니다. K9은 이 셋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21세기 베스트셀러 서방 자주포라는 타이틀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팀의 중동 담당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한국과 직접 계약을 추진하면 어떻게 돼? 저는 기존 수출 실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32억 달러 상당의 천궁2를 수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에도 K9 자주포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213분이 수출됐고 국산 엔진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K9 자주포, 레드백, 타이곤, 청검 등 20조 원 규모 패키지 계약을 협의 중입니다. 공급망은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확장만 하면 됩니다. 선임 분석관이 정리했습니다. 장기전이 되면 세 가지가 결정적이야. 첫째, 생산 능력. 둘째, 비축량. 셋째, 납품 속도. 한국은 세 가지 모두에서 우위에 있어. 저는 보고서에 추가 분석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장기화 시 글로벌 군수 공급망 재편 예상. 기존 유럽과 미국 중심 구조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극화 구조로 전환 가능성.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 요격 미사일과 포탄이 동시에 소모되는 국면에서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은 산업은 재평가됩니다. 한국은 분쟁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강점이었습니다. 유럽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분석팀에 각국 정부의 동향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한국산 포탄 추가,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산 무기와 탄약만을 선호하던 국가들이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납기 속도가 우선이라는 독일 군수청장 레니크의 발언이 더 이상 예외적인 입장이 아니게 된 겁니다. 저희 팀의 유럽 담당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유럽은 20년 동안 군비를 감축했어. 냉전이 끝났으니까 평화의 대가를 누렸지. 그런데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 국가들은 방산 시설을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평시 기준으로 설계됐고 비축량은 줄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을 때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른 전쟁이 터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유럽의 생산 능력으로는 두 전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1953년 휴전 이후 단 한 번도 전쟁 준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가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라 전시 61분 비축이 원칙이었고 최근에는 31분 이상 비축이 표준화됐습니다. 방산업체들은 상시 가동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풍사는 포탄 생산량을 2배 이상 증설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진엑스원도 실시간으로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준전시 체제가 역설적으로 경쟁력이 된 겁니다. 저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군사력 확충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새로운 무기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이 주춤한 사이 한국과 튀르키예가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웠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입국 이미지가 강했던 한국이 단숨에 상위권으로 뛰어오른 겁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나토 회원국 무기 수출에서 점유율 6.5%를 기록하며 프랑스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64%로 압도적 1위였지만 한국의 성장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지상무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탱크와 자주포 인도 실적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저희 팀의 선임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된 건 우연이 아니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거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통하고 있는 거지. 저는 K9 유저클럽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K9 자주포를 구매한 국가들이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유저클럽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동맹인 미국은 옵서버로 참여했습니다. 특정 무기 체계 운용국이 모여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한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일종의 군사정보 공유협의체 성격을 갖게 된 겁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 152mm와 155mm 구경 자주포 16종 중 K9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였습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거래된 155mm 자주포 1401문 중 K9이 626문으로 45%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팀의 중동 담당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K9이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뭐야? 저는 분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검증된 성능입니다. K9은 분당 9발 이상의 연사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3명의 운용 인력으로 작동 가능합니다. 사거리 연장탄 사용 시 70km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K9은 독일 PZH-2000과 비교할 때 성능이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셋째, 납품 속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의 K9 212문을 3년 내에 전량 납품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업체들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빠릅니다. 넷째, 후속 군수 지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K9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완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 조립, 차체 생산, 군수 지원, 교육까지 포함한 패키지 모델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K9이 단순 무기가 아니라 운영 플랫폼으로 수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후속 탄약과 개량형, 정비 사업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저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페리컬 인사이트의 전망을 확인했습니다. 자주포를 포함한 세계 곡사포 시장 규모가 2023년 330억 달러에서 2033년 78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업체는 곡사포 핵심 제조사 목록에서 K9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선임 분석관이 정리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물량을 가지고 있었어. 한국은 둘 다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달라. 한국은 기술도 있고 물량도 있고 속도도 있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거야. 저는 보고서에 최종 분석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 구조 변화 진행 중. 기존 유럽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한국을 핵심 축으로 포함하는 다극화 구조로 전환. 한국의 준전시 생산 체제가 장기전 상황에서 결정적 우위 요소로 작용. 전쟁은 계산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산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분석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군수 공급망의 지형이 바뀝니다. 기존의 유럽과 미국 중심 구조에서 한국을 핵심 축으로 포함하는 다극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팀의 선임 분석관이 최종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정리하자. 현재 상황에서 단기간 내 대량 공급 가능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이야. 유럽은 생산시설이 부족하고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고가 줄어든 상태야. 러시아는 적성국이고 중국은 신뢰할 수 없어. 남는 건 한국이야. 저는 한국의 강점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째, 생산 능력입니다. 한국은 평시에 연간 약 80만 발의 155mm 포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시에는 150만 발 이상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방산업체 풍사는 이미 생산량을 2배 이상 증설 완료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도 상시 가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축량입니다. 한국의 현재 155mm 포탄 비축량은 약 300만 발에서 360만 발입니다. 2023년 미국의 50만 발을 대여한 이후에도 300만 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105mm 포탄도 약 340만 발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납품 속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의 K9 자주포 212문을 3년 내에 전량 납품했습니다. 2023년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을 설득했을 때 41일 내에 33만 발을 이송할 수 있다는 계산이 실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업체들과 비교할 때 납품 속도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넷째, 품질과 호환성입니다. 한국산 포탄은 나토 규격 무기와 완벽히 호환됩니다. K9 자주포는 미군의 혹독한 품질 시험을 단기간에 통과했습니다. 사거리 연장탄 사용 시 70km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내구성과 가격, 경쟁력 모두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다섯째, 검증된 실적입니다. K9 자주포는 2023년 11월 기준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에서 52%의 수출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누적 운용 대수는 1700문을 넘어섰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등 10여 개국이 운용 중입니다. 저희 팀의 유럽 담당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야. 필수야. 장기전이 되면 한국 없이는 재고를 채울 수가 없어. 저는 한국 방산의 성장 배경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당시 탱크 한 대 없이 북한의 침공을 맞았던 나라입니다.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던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방산 자립의 동력이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연구 역량을 총동원하고 유수의 공학자들이 절치부심해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양산하는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넘게 지속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가 역설적으로 경쟁력이 됐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전쟁 준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생산 라인이 상시 가동됐고 비축량이 유지됐습니다. 유럽이 평화의 대가를 누리는 동안 한국은 전쟁의 긴장 속에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통하고 있는 겁니다. 선임 분석관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정하자. 글로벌 군수 공급망 재편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부상. 권고사항은 명확해. 한국과의 군수 협력 강화. 장기 공급 계약 체결. 현지 생산 파트너십 구축.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전쟁은 전투기로 시작된다. 그러나 결과는 공장에서 결정된다. 요격 미사일과 포탄이 동시에 소모되는 국면에서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은 산업은 재평가된다. 대한민국은 군사 강국으로서가 아니라 지속 공급 가능한 산업 국가로 글로벌 군수 지도의 중심에 서고 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걸프만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드론이 요격되고 있었습니다. 재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고를 채울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을 도왔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도, 호주, 튀르키예, 폴란드, 노르웨이. 이제 그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의 들판을 달리고 핀란드의 혹한을 견디고 인도의 사막에서 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맹국들의 무기가 한국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무기가 동맹국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러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군수 창고가 되고 있습니다. 탱크 한 대 없이 전쟁을 맞았던 나라가 탱크와 자주포 인도 실적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70년간의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전쟁은 계산입니다. 그리고 계산의 결과는 명확합니다.